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00선보다 약간 아래인 2,7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5% 가깝게 상승하면서 810선 넘어가면서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좀 크게 빠졌던 전력 기기 쪽으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섹터가 키 맞추기에 들어간 모습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것은 개장 직후의 탄력보다는 다소 둔화됐다는 것이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선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시장에 언제든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종목 선별을 잘 한다면 수익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최효은 앵커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미국발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간밤 증시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발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은 건데 알리바바, 징둥닷컴, 핀듀오듀오와 같은 기업들이 간밤에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행보 때문인데요. 중국이 LPR 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LPR이라는 건요, 매달 20개의 주요 상업은행이 결정한 금리를 취합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대출 우대 금리인데 5년물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고요. 1년물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과 같은 일반 대출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0.1%포인트 낮춰서 3.85%대까지 낮아졌고 1년물 같은 경우에는 3.35%대까지 낮아졌습니다. LPR이라는 것이 사실상 기준금리인데 소폭이나마 중국 측에서 이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물 LPR을 이렇게 내린 것은요. 2월 이후로 5개월 만이라고 하고요. 1년물 LPR을 인하를 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동결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거의 1년 만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의 예상을 깼던 결정이었습니다. 인민은행 측에서 이달 15일에 MLF 금리를 2.5%대로 동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출 우대금리인 LPR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을 깨고 금리를 인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자세한 상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대신증권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 시장은 중국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현재 미국 기술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우리 증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했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주가 내리면 오히려 하락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도 경기 둔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라고 대신증권 측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중국이 결국엔 정책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 경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GDP 추정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2분기 GDP 성장률이 4.7%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5.3%대였던 GDP 성장률이 5% 아래인 4.7%대를 기록을 한 겁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5%대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분기와 4분기에는 5%대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에는 돈을 풀기로 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중국은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0.3% 하락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0.1%포인트의 금리 인하폭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에서 꽤나 중요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중국의 3중전회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LPR 금리는 인하는 하긴 했지만은 추가적인 유동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의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경기 침체 요인에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도 함께 내비치기도 했는데 특히나 현재 지금 중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중국 내 지역 부동산이 크게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사실 중국의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측에서는 민영 기업의 성장과 해외 투자의 촉진의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부동산 시장 침체는 앞으로 국내 민간 투자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외자 금융기업과 신규 금융업, 이 시범 사업의 참여도 유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거의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대책들이 앞으로 중국의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LPR 금리를 내리고 나서 그래도 3분기, 4분기에 이 정도 돈을 풀면은 앞으로 GDP 성장률이 5%대 이상으로는 향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그나마 탄력을 받은 건데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UBS 측에서는 LPR 인하는 굉장히 빅 이벤트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ING그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현재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중국도 역시나 금리 인하를 적합한 창구로 이용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은행인 OCBC 측에서는 앞으로 5년 내 모든 계획을 완료하겠다는 중국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구축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3중 전회에서 뾰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LPR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는 분명한 빅 이벤트였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안에서는 중국 관련주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앞으로 이런 관련주들을 움직여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가 김범수 위원장 리스크로 지금 파랗게 질려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시 10분을 기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갈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요.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열사를 통해서 1,300억 원 상당의 SM 주식 매입 관여 여부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 전에 임원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5개월 정도 보석 후에 지금 구속영장 후에 보석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러한 앞에 선례를 보게 된다면 김범수 위원장 역시나 비슷한 전례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해 전으로 돌아가서 2023년 2월 당시 SM 주가 추이를 통해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월 7일 카카오가 SM에 대한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10일에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에 대한 공개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SM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공개 매수 후에 12만 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이브가 SM 공개 매수에 실패를 했고요. 지금 12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카카오가 관여를 한 것이다라는 게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핵심이고요. 과연 김범수 위원장이 이 주식을 매입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냐 여부가 이번 조사의 관건입니다. 우선 김범수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에는 SM 주식의 장내 매수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과 과정인지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18일 임시그룹 협의회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리스크가 점점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요. 카카오는 지금 문어발식 경영으로 그룹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그룹 쇄신에 전격적으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룹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서 다시금 발목을 잡혔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지금 오너 리스크가 있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카카오는 현재 상황 안타깝긴 하다. 그런데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지난 12월에 카카오페이가
미국 종합증권사의 경영권에 대한 인수를 포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너 리스크, 창업자 리스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확장 그리고 투자 추진에 대한 발목을 잡혔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AI 시장에서 지금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앞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이번 리스크가 제법 크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 법인에 대한 검찰 송치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카카오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대주주가 변경이 되게 되는 거고 카카오뱅크를 카카오가 잃게 되는 건데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장중에 6% 이상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카카오그룹주 전반적으로 시세를 모두 내뱉으면서 역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는 함께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보게 된다면 최근 5년간 금융과 관련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번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품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SM 시세 조종 혐의라는 이 구설수에 오르고 결국에는 검찰 송치까지 진행이 되고 구속 수사까지 이뤄지면서 이로 인해 카카오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4만 원 선도 내어주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언제는 또 국민주라고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많이 상승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울음만 안겨주고 있는 형국인데요. 언제 또 투자자들에게 웃음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 좀 꾸준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마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널샷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윤한식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장 국내 증시 포인트 어떻게 잡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먼저 간밤 미국장에서 반도체 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나 금일 우리 시장에서는 그와 다르게 바이오주들이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수급이 시총 상위격 HLB,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은 전선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는 정강 후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장과 이러한 디커플링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슈 자체도 매일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보다는 강한 종목들을 그때그때 때에 맞춰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증시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고요. 종목별 순환매도 빠릅니다. 종목 선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떠한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제가 가져온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종목명은 SL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SL 종목 같은 경우는 각종 램프와 자동차 셰시, 미러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램프가 특히 자동차의 헤드램프가요.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고요. 국내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는 제품입니다. 2022년 국내 시장 램프 점유율은 68.5%에 달했고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의 납품 비중은 약 50%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의 GM사의 램프 공급사 가운데 매출 비중이 약 13.9%였고요. 최근 자동차 전동화가 추진되면서 기존 부품업계는 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램프는요, 전기차 및 수소차에도 필수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5.9% 증가한 4조 8천억 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8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5.1% 증가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성장세를 보면 올해 매출 5조 원 달성이 무난해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사 가운데 독보적인 수익성이고요. 헤드램프 고급화에 적극 대응했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합니다. 매수 밴드는요. 하단선인 38,000원부터 상단선인 39,500원 사이에서 비중 10%로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손절가는 37,500원, 목표가는 4만 원 이상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현대차 그룹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최은 앵커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대차와 기아를 중점적으로 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크래프톤, 다섯 번째로는 카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시장에서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SDI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선주,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엔캠도 두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LB, 네 번째로는 시노펙스,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올라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를 중점적으로 꼭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카페24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VT, 세 번째로는 테크윅, 네 번째로는 실리콘2, 다섯 번째로는 리노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아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은 완성차 쪽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한지주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금융주 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콜마, 네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모두 다 탑5 안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를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세 번째로는 LG화학, 네 번째로는 한화오션 올라와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기업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패밀리 SC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화장품주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테크윙, 네 번째로는 펩트론, 다섯 번째로는 메리톡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VT, 세 번째로는 CD트로닉스, 네 번째로는 DNC 미디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웹툰 관련주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관은 오히려 매도하는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5번째로는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은 채 각자 특징을 가진 기업들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종목 가운데서 특징주 세 종목 선별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빠르게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는 현대 로템을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8%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에 뒤쳐져 있던 네. 뒷심을 현대로템이 발휘하고 있네요. 과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이 갔던 길만큼 갈 수 있을는지 지금 기추가 주목되고요. 역사적인 고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분출된다면 3인자였던 그 서름을 폭발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철도 부분인 레일 솔루션, 방산 부분인 디펜스 솔루션, 설비 부분인 에코플랜트 이렇게 세 개의 사업 영역으로 나뉘어 있고 철도와 방산 이게 투톱이죠. 투톱이자 다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스원이랑 다른 부분 철도 부분의 매출이 방산 부분의 매출보다 많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적으로 조금 덜 오르는데 이 부분이 작용했다면 이제는 뒤에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방산 부분부터 보면은 매출은 철도 부분이 많지만 워낙에 최근에 이슈와 퍼포먼스 이게 방산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 방산 쪽을 항상 먼저 거론하게 됩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랑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는 두 번째고 K2 수출 2차 이행 계약을 준비하려는 목적입니다. 2023년 3월 달에 최초 구성된 K2 전차 컨소시엄에 이어서 두 번째 합의서 체결이죠. 왜냐하면 2023년도 3월 달에 최초 구성된 K2 전차 컨소시엄에서 폴란드랑 현대 로템이 K2 흑표 전차 요 이행 계약을 지금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고자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합의서를 한번 체결했었고요. 그 합의서가 이제 기한이 만료가 돼서 두 번째 합의서를 체결하는 겁니다. 플래시백을 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일단 폴란드에 총 46대의 K2 전차가 납품이 됐습니다. 이게 1000대가 처음에 이 지금 얘기가 나왔죠. 1000대가 얘기가 나왔고 1차 이행 계약분이 180대. 이게 납품이 완료가 거의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상반기까지 46대가 납품이 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38대. 이거 두 개 합치면 84대죠. 그 다음에 84를 180에서 빼면 나머지 96이 나오는데 이 96대를 내년도에 뭐 상반기 하반기에 몇 대일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인도를 완전히 완료했을 때 1차 이행 계약분 180대가 납품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소시엄 첫 번째 합의서 체결한 그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되는 요 연장선상이고요. 이번에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뉴스가 나온 것은 K2 수출 2차 이행 계약을 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했으니 180대는 아직 조금 남았으나 그거 말고 1000대 중에 나머지 820대 이거를 이제 납품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어가고자 서로 컨소시엄 구성된 이래 두 번째 합의서를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도 180대 이행 계약은 이제 안전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820대에 대한 부분도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가져가고자 이 지금 한 합의서기 때문에 지금 K2 흑표전차 1000대 요거 납품은 아마 무슨 돌발 변수가 없으면 차례대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아주 지금 분위기가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180대가 이제 차례대로 찍히고 있겠죠. 재무제표에. 이게 납품될 때마다 820대가 찍히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면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미국 법인이 2월 6일 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국에서 발주한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하철이죠. 우리 9호선 메트로 황금도선에 현대로템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셨을 텐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현대로템의 전동차 기술을 원했습니다. LA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사업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8,688억 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런던 올림픽이 곧 시작될 건데, 파리 올림픽이죠. 파리 올림픽이 곧 시작될 건데, 뭐 BTS의 진 씨가 성화 봉송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4년 뒤에, 원래 지금 4년마다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마다 또 열렸잖아요. 3년 만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이잖아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4년 후입니다. 4년 후에는 오랜만에 다시 LA가 예전에 80년대에 열렸었죠. 2028년도에 LA에서 올림픽이 다시 한번 열립니다. 미국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전동차들은 엄청나게 노후화돼서 막 생쥐떼가 들끓고 이런 뭐 뉴스도 나왔었어요. 노후 전동차 교체 목적으로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미리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되는 해기 때문에 현대 로템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4일 최근이죠.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발주한 2,700억 원 규모의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 공급 및 유지 부수 사업, 이것도 따냈습니다. 이건 지하철이 아니죠. 지하철이 아니라 고속철도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고속철도 기술을 국산화하여 최초로 수출한 거고, 동력 분산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KTX 이음 타시는 분 많으시죠. 요번에 KTX의 그 여자 기관사다가 지금 홍보팀으로 발령난 그 공무원 분께서 너무 재밌는 밈을 많이 올리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KTX 이음도 소개해 주시죠. 거기 밈에서, 쇼폼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음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열차 맨 앞에만 움직여요. 나머지 열차들을 줄줄이 끌고 가죠. 보통 6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줄줄이 끌고 갑니다. 근데 동력 분산식은 각 열차마다 동력이 있어요. 이 열차 입장에서 힘이 덜 들어가겠죠. 에너지가 분산되니까요. 그걸 동력 분산식이라고 하고요. 시간당 250km까지 나옵니다. 동력 분산식 차량 7량으로 구성됐어요. 원래 6량으로 구성됐는데 한 량을 더해가지고 7량짜리를 우리나라 국산 기술 최초로 지금 수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철도 부분이 레일 솔루션, 여기 잘 나가고 있죠. 방산 부분이 디펜스 솔루션, 폴란드랑 지금 무리 없이 계약이 진행되고 있죠. 설비 에코플랜트는 여기 딸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각구도가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뒷심이 이제 붙기 시작해서 현대로템도 아마 하나에어스페이스나 이 LIG 넥스원만큼 좀 가기를 바랬던 로템 주주분들에게 뭔가 뜨거운 맛있는 맛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 오늘 46,000원 구간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역사적 고점을 오늘 돌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고점이 2018년 6월 45,500원이었고요. 오늘 드디어 46,000원대도 돌파해서 앞으로 이 매물대 돌파 후에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루닛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질 수 있는 로봇이라면 루닛은 네. 만질 수 있는 로봇보다는 무형의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주로 쓰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푸드 앤 베버리지 현장에서 많이 쓰이죠. 치킨집이나 피자집 같은 데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아이템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인사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판독을 해서 제가 인사이트를 드린다고 뭐 이렇게 하죠. 분석 시점, 분석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인사이트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 유방암 쪽이 있고 뭐 폐 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방사선을 판독해가지고 자료를 판독해갖고 의료진들에게 이 자료를 제공하는 거. 그게 루닛 인사이트 시리즈고요. 그리고 루닛 스코프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이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가장 적합한가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인사이트는 판독에 관련된 거고, 스코프는 처방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를 AI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루닛 인사이트 MMG, 이게 유방암에 관련된 겁니다. AI 기반 유방 촬영술 내에 유방암 존재 여부를 검출하는 제품이고요. 유방암 의심 부위를 97%의 정확도로 검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부위의 위치 정보와 의심 정도의 수치를 표기해서 의료진에게 제공을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실험을 했거든요.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유방암 진단 연구팀이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아까 루닛 인사이트 MMG, 그러니까 유방암을 판독하는 AI 요 도구를 실제로 쓴 유방암 검진을 받은 스웨덴 여성 55,579명을 대상으로 한 이 모든 이 자료를 전수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기서 3가지 조건을 뒀는데, 전문의 2명, 자, 사람만 2명이에요. 의사분들 제일 똑똑하잖아요. 지금 F&B부터 로봇이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최후의 보루를 일컬어지는 게 뭐예요, 결국? 문과에는 법, 그쵸? 이과는 아니에요.
결국 제일 똑똑하다고 알려진 변호사, 검사, 판사, 이쪽은 의사. 여기를 과연 침해할 것인가. 지금 침해하는 거를 다 그 어떤 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막고 있죠, 사실은. 우리를 대체한다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이런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전문의 2명 뒀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루닛 AI, 그러니까 루닛 인사이트 MMG죠. 그거랑 전문의 1명 콜라보 팀 하나. 그다음에 루닛 AI 인공지능 단독. 자, 이 3개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수검자 1000명당 암 발견율로 따졌을 때 AI 플러스 전문의 1명 팀 얘네가 4.3 나왔어요. 1000명당 암 발견율 높을수록 잘 발견한 거예요. 전문의 2명이 사람 2명이 했을 때 4.1, AI 단독으로 했을 때 4.1. 자, AI 플러스 전문의 1명 얘네가 암 판독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전문의 2명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결과가 나와 있고요. 최근에 지금 하는 사업이 B2G 사업입니다.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죠. 지금 정부 대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주정부 국가 유방암 검진 사업 운영권 수주했고요. 2023년도 5월 달에는 스웨덴 최대 규모 민간병원 카피오 세인트 괴란병원과 계약했습니다. 이 병원과 계약을 함으로써 스웨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요. 20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150여 개 가상병원에 AI 솔루션 공급했고요. 그래서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요. 가장 최근에 카타르 공중보건부 주관하는 국가 유방암 검진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여기에 루닛 인사이트 MMG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주, 스웨덴, 유럽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중동 이쪽에 정부를 대상으로 B2G 사업으로 정부 사업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지금 다 루닛 인사이트 MMG를 유방암 판독 요 지금 저 기술로 인공지능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실력은 인정받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 실적을 쌓아서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올리는 게 이제 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루닛하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로봇주들이 힘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비실비실대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는 또 부각이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 루닛 오늘 2번째 특징주로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현재 구간 한 3%가량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인 잉글우드랩 들고 오셨는데 지난 6월 초에 고점 기록한 후에 좀 조정받았었거든요. 화장품 관련 기업 잉글우드랩 다시금 갈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좀 가려는 움직임이 있죠. 네.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이 우리나라 화장품 OEM, ODM의 3위, 4위 업체여서 요즘에 인디 브랜드들의 뒤를 도와주면서 굉장히 부각이 되었죠. 그다음에 이 자회사 잉글우드랩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여서 미국에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뚫고 들어가기가 여러 분야에서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죠?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 이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한국은 그러면 끌어들이려냐? 한국이라고 봐주지 않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돈이 자기 친구입니다. 대만도 그냥 무시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지금 안심할 수가 없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올해 1월부터 모크라법을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화장품 현대화법. 쉽게 말해 엄청나게 많은 규제와 장벽들을 둔 거예요. 미국 화장품은 쉽고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화장품은 들어오기 어려워요. 한국 화장품을 비롯해서 다른 화장품이 들어오려면은 온갖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모크라법에는 7가지가 있는데 시설 및 제품 등록 의무화, 제품 안전성 입증, 라벨링 규제, 제조 및 품질 관리, GMP죠. 유해 사례 보고 및 관리, 회수 처리,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 활성 및 과불화 화합물 함유. 뭐 말은 어려운데 어쨌든 7가지의 새로운 규제 허들을 뒀어요. 이걸 통과 못하면 미국에서 화장품 못 팝니다, 이제. 그리고 이 시설 및 제품 등록에 대한 부분은 7월 1일부터 지금 의무화가 됐어요. 나머지는 1월 달에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의 화장품 유통하려는 유통업체들은 사전에 FDA의 시설 및 제품 등록을 등록화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FDA 그 직원을 초빙해가지고 이 화장품 유통업체들 초대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회까지 가졌어요. 공청회. 화장품 유통업체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이거를 만약에 제품 등록을 FDA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년 지나면은 또 새로 받아야 돼요. 정말 어려워졌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장점이 생긴 거죠.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이 잉그로드랩은 본사가 있고 거기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랑 여드름, 아크네 제품 이거는 일반 의약품이 OTC입니다. 우리나라랑 다 다르죠.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약품이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도 약국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FDA가 의약품 수준의 시설과 문서 작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벽이 있죠. 모크라법도 생겼지. 거기다가 잉그루드랩이 주로 파는 선크림, 선스프레이 이게 미국에선 화장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FDA에서 의약품처럼 취급을 해버리죠. 이 두 개의 장벽이 있는데 잉그루드랩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다가 코스메카 코리아가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잉그루드랩이 다른 회사들은 장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선스크린 5종을 출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전 세계의 선크림, 선스프레이에서 20%를 지금 매출을 그래요? 올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런데 선크림 바르기 싫은 게 선크림 바르면 막 덕지덕지 허해가지고 너 귀신이 몽달 귀신이나 놀림을 받아요. 그 현상을 백탁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없앴어요, 잉그루드랩이. 백탁 현상이 없는 선크림을 출시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외모를 중시하는 미국인들이 더욱더 잉그루드랩 제품을 약국에서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으로의 화장품 산업 진출이 점점 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미리 그 시장을 선점한 잉그루드랩 지금 세 번째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신희석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아주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만큼 변동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이든 이제 현재 대통령의 사퇴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증권 관련된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제 지금 선거 미국의 정치 상황도 같이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선거 관련된 걸 보면 세 가지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인물, 구도. 그건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직은 뭐 그대로 있는다 하더라도 인물과 구도가 이제 변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이제 그 사실상 이제 그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어떤 바이든과의 다른 어떤 인물적인 아니면 뭔가 이렇게 대중의 그런 지지를 그
그 서로 이끌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인물 경쟁력이 있느냐, 그것도 하나 둘씩 이제 계속 그 향후에 뭐 토론회나 향후 뭐 인터뷰나 아니면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도 자체가 완전히 지금 변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구도 자체는 그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면,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취임을 한다면 첫 흑인 여성 대통령 대 그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백인 그 다시 이제 재선하는 그런 대통령, 이런 구도로 해가지고 지금 선거 운동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래 가지고요. 구도 자체도 바이든 때와 이제 다른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여러 이제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재미나거나 아니면 뭐 이 자체를 뭐 스포츠 경기보다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우리나라 증시의 뭐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 그 바이든 사퇴 이후의 흐름을 보면 저는 뭐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게 보이는 게, 어제는 사실 뭐 안 좋았다가 오늘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보니까 한 코스피, 코스닥 다 0%대 정도로 상승하는 그런 또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삼성전자든 반도체주도 좀 어제와 달리 또 상승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앞으로 그러면 계속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 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일 모레 이제 그 업무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제 우리 당국에서는 이런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말씀처럼 뭐 시장은 늘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약간의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 듯한 분위기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에서의 사퇴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뚜렷하게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아직 시장에서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관련주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제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다 그랬고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에 들어오면서 사실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되나 해서 빨간 넥타이를 보다가 네. 사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나라의 증시, 그리고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봐도 정말 지금은 고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빨간색 넥타이를 집었다가 오늘 그 넥타이를 다시 이제 바꿔서 이렇게 그 방송에 왔는데요. 네. 어제는 정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전체 다 이렇게 안 좋았고요. 코스피 지수가 2,760선까지 이제 내려가가지고요. 사실 한 달여 만에 이제 최저점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사실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순매수를 많이 했는데, 어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많이 좀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지수 하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쭉쭉 뭐 내려서 한 5개월 만에 이제 810선까지 이제 내주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오르긴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도 좀 비슷합니다. 이제 개인은 뭐 한 2,604억 원 정도 매수를 했지만,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팔면서 이제 코스닥이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발 IT 대란도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증시나 기업 관련된 상황이 좀 뒤숭숭한데, 정치의 어떤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투심이 지금 계속 좀 위축된 상황이었고, 오늘은 좀 살아나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냐, 향후에 좀 요런 뭐 2차 전지도 그럴 것 같고, 그런 거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관련주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가 계속해서 급등하길 마련인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장세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의 우려가 큽니다. 보니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TSMC를 좀 겨냥을 하고 나섰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기차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상황까지,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상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은 뭐 그 삼성전자 등은 이제 조금 이제 오른 상황이긴 한데 2차 전지는 정말 오늘도 안 좋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뭐 좋지 않은 상황이고 했는데 그 한편으로는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이든 그 후보의 일종의 뭐 에이지 리스크라고 해서 고령 그 리스크가 이제 사태로 없어지면 그래도 해볼 만한 그게 그 싸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트럼프 피격 이후에 어떤 약세였던 2차 전지주나 그런 게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늘까지도 2차 전지 상황은 정말 위기의 2차 전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까지도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바이든 후보 사퇴 이후에 그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그 이기기 쉽다. 맞아요. 이렇게 좀 자신할 정도로 트럼프의 그 당선 확률이나 그런 것들이 해리스 대선 후보가 된 지금 이제 확실시 된 상황에서도 지금 그걸 과연 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표를 시장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트럼프가 되면 지금 뭐 반도체법이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의 어떤 폐기나 아니면 상당 부분 그 후퇴, 그게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상황이 계속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물론 그 오늘 상황이나 그걸 봤을 때 그 해리스 대선 후보가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제 그 전당대회나 그럴 때 이제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대선까지 11월까지 많지는 않은데 그 동안에 어떤 좀 민주당이 어떤 새로운 그런 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전히 그 이 2차 전지가 이렇게 계속 약세만을 갈 것이냐, 그거는 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정치적인 걸 좀 한번 좀 정치 뉴스나 그런 걸 같이 함께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 후보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사실을 당일날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속성을 확보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이러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안 좋은 게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가장 좀 크게 끌어내리는 요인인 것 같거든요. 반도체는 반대로 또 저점 매수라든지 반발 매수세가 금방 들어오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워낙 안 좋고 맞습니다. 이전에 팬데믹 당시에 투자를 크게 늘렸다가 이제 맞아요. 좀 처리되는 것도 많던데 맞아요. LG엔솔이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외적인 어떤 바이든, 트럼프, 해리스 관련된 그 요인이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뭐 해리스가 이제 좀 급부상해서 어쨌든 이제 바이든의 어떤 리스크를 상당 부분 완화한다 하더라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캐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전히 이제 수요나 그런 이제 정책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기차 관련돼서도 계속 좀 이제 그 향후에도 제대로 이제 풀릴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나 아니면 이제 고민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M하고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이제 짓는 걸로 쭉 가다가 최근엔 또 일시 또 건설 중단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미국에서의 어떤 전기차 관련된 그 생산이나 그게 계속 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럼 계속 이게 지금 그동안의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향후에도 뒷받침해주는 2분기에 어떤 뭐 그 어닝 실적 시즌이나 그런 어쨌든 외부의 대외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즌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이런 2차 전지 내에 어떤 뭐 LG 엔솔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딱 그게 그 투자자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딱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좀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이제 좀 그 리스크나 아니면 이렇게 주춤한 양상이 계속 가고 있고 그게 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컨퍼런스 콜 함께 진행이 되는데 이 조인트 벤처 관련해서 어떠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어려운 시장을 대응할 만한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요즘에 그럼에도 뭐 트럼프 수혜주 아니면 뭐 해리스 뭐 수혜주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그런 걸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이제 언론에서도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그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참고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그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선 뭐 건설,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방산, 뭐 가상자산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우선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그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좀 뛰는 그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되면서 이미 이제 선방영된 부분이 있어서 생각만큼 많이 오르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긍정적인 또 현지 시간으로 23일서부터 이제 그 거래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또 긍정적인 환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건설 같은 업종에서도 지금 보면 그 꾸준히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그런 주가 좀 계속 그 반영되고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참 최근에 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지금 오르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뭐 블록체인 그 업체 중에서도 뭐 갤럭시 갤럭시 앗 머니트리처럼 이제 관련된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그 우리나라 주가도 이제 그 주식도 오르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그 정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 또 뭐 비트코인 결제도 도입이 되고 다양한 현물 ETF도 이제 승인이 되니까 정말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가 뭐 불장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기대감이나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가상자산은 조금 그 신중하게 좀 봤으면 하는 게 사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워낙 럭비공과 같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뜬다 하더라도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다 보면은 전날 좋았던 가상자산 시세가 하루 만에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러니까 테라 루나 사태가 이제 대표적이었고요. 그런 게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이용자법이 이번 달에 이제 시행이 되고 하면서 그런 부작용들을 계속 이제 극복해 가면서 이제 좀 그 시장이 성숙돼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외부 변수에 의해서 너무 이제 그 묻지마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아직도 좀 그 코인 쪽에서의 리스크는 그 변동성이 너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그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정책 중 하나가 암호화폐 뭐 정책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늘 위험은 유의하자라는 부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리스 관련주 아직은 몇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몇 개 좀 특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뭐 우리바이오, 일산석재 뭐 그 등이 이제 그 반등을 했고 요게 이제 해리스 수혜주라는 식으로도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지 보니까 우선은 그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이제 마약이나 그런 쪽에 관련된 어떤 승인이나 어떤 대마 성분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그 사업자 승인을 받은 그런 기업인데 그 해리스가 4년 전 TV 토론회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아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런 마리화나나 대마 이제 같은 거에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거가 아니냐 해가지고 관련된 좀 우리나라 증시가 좀 어제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일산 석재 같은 경우에는 그 금강산 관광을 과거에 이제 담당했던 그 여행사의 이제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리스가 이제 그 2년 전에 판문점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이제 그 미국과 이제 세계는 북한이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그 추구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조금 이제 남북 관계가 조금 좀 해빙 관계로 돌아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경제 협력, 경협 관련된 주도 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근데 저는 좀 요런 거는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남북 경협 관련돼서도 제가 관련된 그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김정은과 만나서 또 한 번 정상회담이나 그런 걸 시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그쪽이 더 남북 경협 그런 주가 좀 더 뛰지 않겠나 그런 시각도 있고요. 근데 어떤 시각도 어떻게 남북 관계가 갈지는 지금 리스크가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하루하루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참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좀 보는 게 현명할까요? 예. 앞으로 이제 보는 포인트는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과연 이제 사퇴 이후에 해리스가 얼마나 이제 그 상승세를 탈 것이냐. 그죠. 사실 그거를 그게 한번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그 뒤에는 향후에 이게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을 네.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죠. 그런 부분을 같이 사실은 한번 그런 보겠습니다.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사퇴 후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나오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까지 최훈길 정책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세 장의 상장한 후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후에 주가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혹시나 제2의 쿠팡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한국 콘텐츠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입성을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상장 초 공모가가 형성이 됐을 때 희망밴드 최상단인 주당 21달러의 공모가를 책정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다양한 사업,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웹툰 콘텐츠를 보게 된다면 5,500만 개의 콘텐츠를 갖고 있고요. 작가 같은 경우에도 2,400만 명 이상의 작가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150여 개국이 넘을 만큼 글로벌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네이버 웹툰은 시장에 상장한 뒤에 13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용자의 증가 둔화가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1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만 보게 됐을 때는 올해 1분기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이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으로 축소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오히려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총 1억 4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현재까지 누적 적자만 3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웹툰의 기류가 다소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IB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잇따라 달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네이버 웹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직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글로벌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앞으로 20%가량 상승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면서 목표 주가를 62달러까지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디지털 웹툰 회사, 바로 네이버 웹툰을 뜻합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네이버 웹툰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코멘트를 단 세 가지 요인을 추격을 해보자면요. 현재 유료 콘텐츠 시장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광고 시장을 통한 수익성 확대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TV라던가 영화로 콘텐츠를 지식재산권을 다시 한번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웹툰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연평균 20%가량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기대된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고요. 매출 규모 앞으로 35억 달러까지 확장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의 마진율을 보게 됐을 때 올해 3%에 불과한 마진율이 2029년에는 17%까지 급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 속에 네이버 웹툰이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앞으로의 향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 콘텐츠 기업 중에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웹툰이 긍정적인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K-콘텐츠, K-문화가 투자를 유치할 때 보다 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네이버 웹툰의 주가는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또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KT입니다. 이미 앞서서 한번 가지고 오셨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매크로 흐름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워낙 지금 이제 좀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저가 지금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0개가 넘었고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200개가 넘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수급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현금 캐시가 매달 잘 들어오는
통신주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텔레콤도 좋고 뭐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수급이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 KT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AI 시티라 해가지고 지금 시티 같은 경우에는 AI와 IT를 결합해가지고 시티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뭐 데이터, 클라우드 뭐 관련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좀 발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분야에서도 AI 기반의 플랫폼 혁신 및 그룹의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동사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그쪽에 이제 매출이 상당히 큰 건 아니지만, 비중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호텔이라든가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하기도 하고 매입하기도 하는 뭐 그렇게 해서 부동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통신회사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뭐 금융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점점 포트폴리오가 좀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좀 뭔가 좀 안정되어 나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2C 사업이 되었던 B2B 사업이 되었던 지금 이제 꾸준하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실적으로서 보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2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지금 현재 6조 7천억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렇다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2% 정도 좀 더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488억으로 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8.3% 정도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이 정도의 컨센서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오버해서 더 잘 나와준다면 통신주의 단기 급등 상승 랠리 좀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통신주의 랠리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화일약품인데 오늘 시장에서 12%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 1,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료용 대마와 좀 엮이면서 최근 들어서 약간의 상승 흐름을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급은 이제 바닥권에서 막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화일약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발생한 이 향남 공장 폭발 사고와 그리고 GMP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지속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지난 2021년 3월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력을 맞이해서 이제 거의 뭐 지난 2020년 3월 하락장만큼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일정 부분 반등력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201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과 이 의료 대마 활용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을 하였고, 이 카나비스 메디카이라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화나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최근 해리슨 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활동을 하면서 다시금 마리화나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리바스티그민을 국내 최초로 합성 개발에 성공을 해서 시약처로부터 이 DMF 승인을 받아 국내 주요 제약사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좀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2021년 아두카누맙에 이어서 지난해 7월 레카네맙, 그리고 이번에는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까지 3연속 지금 FDA 승인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 관련 이슈도 단기적으로 한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찝었을 때보다 오늘 장중 상승력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5,570원, 1,57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한 1,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한 번 정도 더 나와준다면 한 1,800원 정도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권에 있는 화일약품 1,500원대까지 근접한다면 그때가 매수 레인지다라고 가격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인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에 좀 급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가 그 이후로는 좀 횡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키겠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나 지금 현재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나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군사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원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건주들의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요. 그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 저는 여러 재건주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데모도 크게 상승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여러 히림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좀 주가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한미글로벌이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고마진 쪽으로는 이제 해외 쪽 매출이 수출에 있어서의 움직임들이 좀 좋다는 거죠. 근데 내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매출 비중이 좀 감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또 석유화학 플랜트라든가 아니면 가스,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이 올해 사우디만 하더라도 50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고요. 한미글로벌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600억 정도의 사우디로부터의 수주 물량을 받을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캐시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2027년까지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 있어서 한미글로벌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쪽도 재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한미글로벌이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좀 조정을 좀 크게 받고, 그러네요. 네. 2달 동안 좀 행보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형성되면서 다시 추세적인 상승 분위기로 좀 전환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현재가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한미글로벌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비만 치료제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점점 더 편의성이 좋아지는 비만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싹센다의 특허가 올해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조 3천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파이를 어느 기업이 또 나눠 먹는지 이거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우선 글로벌 제약사 3곳은 노보노디스크와의 합의를 통해서 올해 관련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보노디스크뿐만 아니라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요.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로슈와 암젠, 화이자 역시나 먹는 비만 치료제, 효과가 더 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요, 앞으로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련 종목들 찾기, 수혜주 찾기에도 여념이 없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기업들 역시나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는 약을 넘어서 이제는 패치형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먹는 약과 패치약을 개발하게 된다면 역시나 기업의 가치는 레벨업될 수밖에 없고 앞서서 먹는 약을 개발에 또 후발주자 기업들을 보게 됐을 때 주가가 레벨업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 이제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기 위해서 힘을 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 과연 우리 기업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버 고은별이었습니다. 네, 바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DK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을 박정식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DK락은 일단 뭐 세 가지 좀 이슈에 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개장용 피팅 밸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다 보니까 뭐 조선해양 플랜트,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 설비, 반도체, CNG, 이 수소용 자동차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여기서 이 조선해양 쪽에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실적 성장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이 조선 업황 호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 미국 기계기술자 협회로부터 원자력 발전 주기 자재 제작 인증서인 N과 그리고 부품 생산 자격인 NPT를 획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 수주 수혜 기대감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고온고압 환경에서 대응 가능한 요구 조건을 충족해서 이 미국 석유협회로부터 6DSS와 같은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해 환경에서도 문제없는 이 필팅 밸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개발 수혜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게 지금 현재 9,280원대부터 한 9,1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빨리 올라올 것 같은데 최소한 한 1,9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DK랑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인데 오늘 시장에서 4% 가까운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 만약에 지금 HTS라든지 MTS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외국인 수급 보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진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크래프톤은 지난해 연말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지금 신규로 지금 나오는 이제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게임들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좀 개선되고 있고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좀 기관들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 준다면 저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4조 정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까지 좀 바라보게 된다면 시가총액 한 18조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크래프톤이 지금 현재 뭐 나온 게임들 지금 보게 되면 다크앤다커라는 이제 게임이 있는데 자, 이 게임이 지금 3분기부터 오픈 베타 테스트가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현재 협업을 해서 갤럭시 최근에 나온 갤럭시 제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인베디드 형태로 이제 게임이 지금 이제 깔린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도 삼성전자와 협업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다크앤다커가 지금 모바일용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서 이제 지금 이제 PUBG라고 해서 배틀그라운드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에 PC용 게임 관련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또한 좀 많은 매니아층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좀 보게 되면 게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게임 하나가 더 있는데
인조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인조이라는 게임은 내가 신이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이 나온다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어떤 나 세상을 만들어볼까. 혼자랑 레벨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한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저도 원래 게임을 잘 안 하는데 나오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스토리가 좀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게임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크래프톤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 상승, 멀티플은 상당히 좀 크게 좀 잡아도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제 게임 회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면 이제 넥슨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데브 시스터즈도 마찬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지금 게임 회사들이 보면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은 잘 상승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거기다 실적 또한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래프트만 같은 종목들을 좀 대응해 나간다면 이런 차별화되는 게임 업종 안에서 차별화되는 흐름들에 있어서 크래프트는 우리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배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배그라도 있어서 다행인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강력하게 붙고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대원제약입니다. 이 기업은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박정식 대표님은 제약 쪽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이 별로 기업을 왜 가져오셨을까요? 네,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최근에 좀 제약주들이 조금 핫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이슈력도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최근에는 좀 이제 이슈가 없으면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접근하기 위해서 한번 갖고 나와 봤는데 일단 뭐 대환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등력이 나왔다가 좀 쭉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쭉 빠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재접근을 한다면 단기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뭐 전문의약품 위주로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 이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근골격계, 항생제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이제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화나 관련 주로도 엮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우수한 또 선진 GMP급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로도 엮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업 라파스와 이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DW1022를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도 최근에 좀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좀 조정을 받을 때 오늘 접근하지 마시고 한 내일 정도에 한 15,300원 이하로 한 15,0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 다음에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17,000원 정도 선에서 빠져나오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의 서용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한국 증시는 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강한 상승 후에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다만 오후쯤 들어서 그 반납폭을 좀 줄여나갔다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인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의 흐름들이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좀 이탈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현물 쪽 코스피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으나 선물 쪽에서는 장 초반 7천억대 매수세가 매도세로 좀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던 것처럼 그만큼 좀 방향성을 수급 역시 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개별 이슈에 좀 반응을 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그 조정에 일단락이 됐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좀 원조세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정이 끝났다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장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압축해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좀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오히려 좀 미국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동반해서 받아갈 수 있는 흐름들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군사장 관련 조선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한 시세가 들어왔던 흐름들이 방산주와 더불어 함께 수급이 좀 들어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나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을 살펴본다라면 방산 쪽의 섹터가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는 만큼 하나오션 저평가 국면임은 분명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흑자전환 기대감들도 올해는 충분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박스권 자리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박스권 상단 자리를 노려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서 현재가 매수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 수급 모두 다 좋은 한화오션에 대한 투자 전략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현명한 마감 전략 이데일리언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특징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들어왔었던 미국의 그런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오늘장에서는 좀 네. 완화되는 분위기였고요. 그동안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워낙 좀 부각을 받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눈치 보고 있었던 다수 종목군들 내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불확실성이 다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장 이제 전반적으로 정강후약 장세였습니다. 1%대 출발을 해서 지금 캔들상으로 마감은 또 음봉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양지수 모두 다 일단 빨간불을 켜면서 강보합권대에서 마감이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저는 이제 내일 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가 지금 좀 약간 두려우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잘 증시가 이제 반등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면은 안도렐로 갈 가능성도 높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저녁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조금 이제 눈여겨봤었던 것은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제 지수단 이제 종목군들이 좀 다소 올라왔었던 부분들도 눈여겨봤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코스닥이 지수가 올라오려면 2차 전지 쪽에서 하단을 계속 지켜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약지수 쪽에서 계속 강세 움직임이 나오면서 끌어올려줘야지 코스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주요 또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렉나자 병용 FDA 허가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한 이제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스페인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보통 이렇게 제약바이오 지수 올라올 때 관련 이제 학회 이슈가 나오면 또 그 또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처럼 이제 제약지수 올라오는 시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이런 학회에 참여하는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역시도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연내 통과 가능성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셀트리온이나 녹십자 그리고 SK바이오팜 등 미국 진출 제품들의 실적까지도 현재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제약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계속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서 건너라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략 도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아무쪼록 오늘은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 나쁘진 않았지만 내일장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다라고서 오늘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마감을 1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준비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5%가량,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0.3%가량 상승 마감을 준비 중입니다만 시초가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부진한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이고요.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사실도 다소 부담스러운 이슈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유입이 되면서 유가증권 시장도 5거래일 만에 반등 마감을 준비 중이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과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을 보게 된다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상승이 그래도 긍정적이고요. 완성차 기업들의 3%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잘 갔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 기업의 실리콘투도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7월 23일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월 23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보다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위안을 삼을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지만요. 그럼에도 반등이 나온 업종들 꽤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마켓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 AI 의료 쪽이 7% 이상의 강세, 그리고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ESS 쪽이 4% 이상의 강세,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이 4% 강세, K전력 쪽이 6% 넘게 상승, 방산 쪽이 2.6% 이상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업종별 상승 탄력만 보더라도 어제장 대비해서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오는 업종들의 탄력도 좋고 상승하는 업종의 수도 어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업종을 보면 오늘 조선 업종이 꽤나 좋았고요. 2.8% 이상의 상승세, 음식료 쪽이 1.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노건 C&I가 44.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 오늘 상한가 기록한 기업도 꽤 눈에 띕니다. 현대약품, 셀리드까지 모두 다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지수 상황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0.3% 넘게 상승하면서 2,774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0.2% 넘게 상승하면서 812선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장중한 때는 2,796선까지 터치가 나왔다라는 게 꽤나 긍정적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먼저 코스피 쪽의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현대차가 5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오늘 시장에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계속해서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현대차나 기아 쪽으로 집중 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약간 쉬어갔고 삼성전자 저점 매수 들어왔습니다. 1%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83,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LG 엔솔은 0.7% 하락세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반도체 쪽은 관망세 그리고 완성차 쪽은 저점 매수가 들어온 날이었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가깝게 상승하면서 12만 원대 다시 뚫어내면서 거래 마감했고 셀트리온이 2% 넘게 하락세, 포스코홀딩스가 2% 가깝게 하락세 그리고 KB금융이 2% 넘게 상승하면서 금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선방하는 장 연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에코프로 계열은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 나왔는데 오늘도 에코프로 BM이 1%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2%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알테오젠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최근 들어서 선방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HL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강세, 3천당 제약이 0.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엔캠이 이제 6위권까지 밀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1.5%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리노공업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세, 클래시스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강력한 반등 나왔습니다. 2.6%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0위권 가운데 새로운 종목이 눈에 띕니다. 리가캠 바이오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3.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HPSP는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리가캠 바이오 오늘 시장에서 82,3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국내 시장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여타 다른 아시아 증시와 비교했을 때 선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케이가 0.1%가량 상승하며 마감하는 데 그쳤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히려 1.4%가량 내림세가 지금 집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내일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내일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내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잡아내야 될까요? 일단은 미증시가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더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미증시가 한 1% 정도 상승세가 나왔었잖아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마감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미국 증시를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도 지금 현재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도 우리 국내 유세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로 가면서 추세가 다시 전환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상 이 단기 조정에 그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하단을 지지해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 장세로 이제 가게 되는지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게 지금 시점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기술적인 구간들 같이 함께 보면서 미증시 흐름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제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봉상 61선 구간대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60선 구간대가 수급선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수상의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2750포인트에서 2730포인트 구간대를 이탈하게 된다 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증시는 지금 어떤지 흐름을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2거래일 정도 21선 구간대를 이탈시켜 주다가 전거래일에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캔들이 하나 더 올라와 주면서 마무리가 되면은 그대로 이제 다시 단기 조정에 그쳐서 주가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시다시피 21선 위에 안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기술주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거래일에도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결국 국내 증시까지도 약간 좀 안도감을 가져다 준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일단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살아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출 관련 종목들 내에서 지금 재순환매가 기대가 되는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전력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식품주 군에서도 삼양식품과 같은 대장 종목들이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에서 지금 반등으로 추세를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7월 달 들어서
변동성 장세에서 조정을 주거나 주춤했었던 수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지금 모멘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쪽도 수출주에 해당하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반도체 역시도 수출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눌렸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반도체 쪽은 3, 4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3분기가 시작된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7월에서 8월 달 바닥 찍고서 바닥 따지기가 또 끝난 중소형단 종목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모멘텀, 반도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마지막에 빵파레를 터뜨릴 때 제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수출 섹터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세상으로 계속해서 관측을 좀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FOMC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는 부분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그런 수출 관련 섹터들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흐름들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전까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겠지만 그래도 수출이 기대되는 종목과 섹터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공략주 수출 관련 기업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VT라는 이제 중소형 종목이 네. 주가 상승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중소형 단에서 뭔가 스타 종목이 나오면 관련 종목들 해서 낙수 효과 받는 그런 종목들 단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서도 클리오라는 화장품 중소형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사실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 보면은 대다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계속해서 구간대 지켜주고 있죠. 신고가로 계속 가주려고 하는 움직임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조정 주고서 올라와 주려고 하면 관련 이제 흐름들 자체가 이목 자체가 이쪽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형 단에서 좀 이제 부각이 더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클리오 봤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이제 가져왔고요. 사실 이전에도 제가 이데일리 TV 방송 통해서 클리오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5, 6월 달 추세 상승 나올 때 수익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잘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좋은 종목들은 또 눌림목에서 또 재공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에서 중요한 거는 추세가 이제 턴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오늘 4, 5%대 정도 강세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잠깐 차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선, 그다음에 61선, 5일선 구간대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지금 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렴 형태에서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거든요. 이 방향성 구간에서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나와줘야지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더 올라와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정배열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장 시작 전에 방송 도와드리면서 LG생활건강이 지금 주가상 지지부진한 이유는 일본 이제 법인을 가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이유는 중국 지금 매출 쪽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일본 이제 법인 쪽이 과거에 통신 판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주가상 부진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중국 쪽에서 매출이 잘 안 나기 시작했을 때 있죠. 한한령 있었을 때 그때부터 중국 매장들을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현재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일본 시장에서 매출이 거진 다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계속해서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금 이
클리오 재팬 쪽에서도 지금 편의점이라든지 여러 오프라인 매장 쪽에 이점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올해 매출이 일본 쪽에서만 25%대 정도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널도 다양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 H&B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의 성장도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은 올해 기점으로 해서 최대 40%대까지 이상 지금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쪽에서도 매출이 같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뒤따라가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시장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화장품 섹터를 공략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클리오 지금 시점에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밑꼬리단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손절가 잡으시면 됩니다. 35,000원 구간대 기점으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상당 구간은 쌍봉 바로 직전 구간대까지 일단 올라오는지 흐름 보면서 추가 상향해 나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목표 구간은 41,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로는 화장품 관련 기업인 클리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1,000원, 손절가 35,000원, 해외 시장에서 매출 확대와 비중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고 투자 포인트 잘 기억해 보신 다음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곽유정 파트너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상 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배추, 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해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역엔 재난, 재해대책비 등 가용 재원을 동원합니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위해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고 고용 감소가 심화되면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펀드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 1월 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ETF 출시를 신청한 블랙록, 피델리티 등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중개 등 관련 거래를 불허한다는 입장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주제로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남우 회장은 이번 두산 분할합병건은 한국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약탈적 자본 거래라고 언급했습니다. 천준범 부회장은 주재 발표를 통해 이번 사안을 불합리한 거래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엄정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산밥켓의 외국인 주주였던 테톤캐피탈의 션 브라운 이사도 이사회가 이런 사안을 승인했다는 것이 실망스럽고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산그룹은 이달 중순 두산밥켓 로보틱스 합병 등 개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